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PN 접합의 응용이죠. 그 외에도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죠. 여기에 보이는 건 앰프입니다. 작은 신호를 정폭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진공관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진공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정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 개발된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간단한 계략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N형 실리콘 웨이퍼에 P형, N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NPN 구성이 됩니다. 혹은 PNP로 구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NPN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PN 구조. 여기는 PNP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정폭도 시키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또 개발된 게 모스펫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스펫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건 팔고 있는 모스펫 단일 소자의 데이터 시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모스펫의 회로도 있고 소자 사진도 나와 있죠.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스펫 사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모스펫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 소자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게이트 전극, 이건 메탈입니다. 금속 전극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 레인, 여기에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전극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채널이 형성이 돼서 이 채널을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을 조절하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스펫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게이트 전극하고 이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이 재료 사이에 절연막이 있습니다. 주로 SiO2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게이트 절연막이 게이트 전극 아래쪽에 있고 그 아래쪽에 실리콘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모스펫의 약자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모스펫이 됩니다. 네, 모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모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메탈 전극입니다. 메탈. 그래서 M이 되죠. 그 다음에 SiO2,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고, 실리콘, 이게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S가 됩니다. 그래서 MOS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성을 모스 구조라고 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메탈은 페리 레벨 아래쪽에 전자들이 잔뜩 있는 그러한 자유전자들이 잔뜩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죠. 자, 절연막은 밴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가 있고 여기에 전자들이 있고, 컨덕션 밴드에도 밸런스 밴드에서 여기된 전자들이 올라가서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는 금지되죠. 이게 꽤 큰 게 절연체입니다. 옥사이드죠. 요게 한 1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적절한 간격이 되면 반도체가 됩니다. 실리콘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EC하고 EV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9 일렉트론 볼트로 굉장히 넓죠. 그래서 절연막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재료가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의 일함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속의 일함수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함수. 자, 일함수는 금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탈출해서 자유공간으로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게 이람수죠. 그래서 여기에 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work function의 약자로 W를 많이 씁니다. 이람수죠. work function. 그리고 이 포텐셜로 나타내면 파이 m이 됩니다. 전압으로 표시하는 거죠. 전압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랑 Q를 곱하면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Q 파이 m으로 표시도 하죠. 그래서 파이 m은 이 함수를 전압 단위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전압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속의 페르레벨, 금속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한 에너지가 페르레벨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공간까지 에너지 차이가 W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람수가 됩니다. 그 이람수가 결국은 이 페르레벨이 어디쯤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람수가 크면 페르레벨이 좀 아래쪽에 있겠죠. 이람수가 작으면 페르레벨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연막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P형 실리콘이 있죠. P형 실리콘은 도핑이 되어 있는 실리콘입니다. P형은 전공이 많은 실리콘입니다. 전자는 작고 전공이 많은,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어, 다수 캐리어죠. 그래서 이 P형을 만들려면 보론을 도핑하면 됩니다. 보론을 도핑하면 되는데, 자, 보론을 도핑하면 이 페르레벨이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운데 있다가 도핑을 하게 되면 페르레벨이 아래쪽으로, 밸런스 밴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한 양은 이 도판트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NA로 표시되어 있죠. 억셉트라고 합니다. 억셉트의 농도가 높을수록 페르레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 이동한 에너지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바로 EI-EFP죠. 그래서 도핑하기 전에 페르레벨 위치고 도핑을 했을 때 페르레벨 위치입니다. 그 차이는 KT 로그 NI분의 NA로 표시됩니다. NA는 억셉트의 농도가 되겠죠. NI는 도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진성 실리콘의 자유전자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상온에서 1.5 곱하기 10의 10성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식으로 페르레벨 이동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트의 농도가 증가하면 페르레벨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전공이 잔뜩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전자는 아주 줄어들게 되죠. 보통 이 전자의 농도하고 전공의 농도의 곱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늘어나면 전자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의 페르레벨의 위치는 도판트의 농도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붙여 놓았는데 페르레벨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메탈의 페르레벨, 절연막의 페르레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페르레벨, 중요한 건 반도체 페르레벨하고 메탈의 페르레벨인데, 이게 달라지면, 위치가 다르면 전하 이동이 생기고 에너지 구조가 변합니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선은 메탈의 페르레벨 위치하고 반도체의 페르레벨이 똑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걸 아이디얼한 조건이라고 하죠. 이상적인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과 반도체 절연막이 붙어 있는데 반도체의 페르레벨하고 메탈의 페르레벨이 똑같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이 메탈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될 텐데, 전압을 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메탈이죠. 금속입니다.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한 거죠. 플러스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절연막이니까 전기가 통하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이 있는데, 이 P형 실리콘에는 전공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절연막 근처에 있는 전공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밀려나게 되면 여기는 전공이 빈 자리가 됩니다. 전공이 딴 데로 옮겨가는 거죠. 이 전공이 빈 자리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보론이 도핑이 돼서 P형 실리콘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 보론이 들어가 있는 모양 있죠. 보론이 들어가서, 보론은 외곽 전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3개가 외부의 외곽에 있는 실리콘과 결합을 하고 하나가 비게 되죠. 거기에 실리콘에 있는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 보론이 전부 B- 상태로 있습니다. 이온화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 빈자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보론으로 들어가서 채워서 B-가 되고, 요 빈자리가 전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거죠. 전압을 가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전공이 밀려나서 없어지는 것이죠. 자, 보통 때는 여기는 B-고 전공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합하면 제로죠.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홀이 없어지면 B-만 남게 되죠. 보론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론이 밀려나게 되면 B-만 남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요 공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전하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차지라고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의 전공이 뒤로 밀려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스페이스 차지 영역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핍청이라고 합니다. 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전공이 없어진 그러한 청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전극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P형 실리콘의 전공이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공핍청이 생기고, 이 공핍청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자, 전하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전기장이 0이 아니라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전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내부의 전압이나 포텐셜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 실리콘 쪽에는 접지입니다. 0V를 가하고,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했습니다. V라고 전압을 가했죠.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이 내부에, 여기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전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은 도핑이 되면 아주 도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아주 작죠. 그래서 여기는 볼티 드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가 홀 디플레이션이 되면 전공이 없으니까 저항이 큰 영역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전공이 없으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저항이 크면 거기에 볼티 드랍이 생기게 됩니다. 파이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진 전압 중에서 파이만큼이 디플리션 청에 걸리게 되고, 남은 전압이 저렴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V-파이가 됩니다. 합치면 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V를 걸면, 자, 디플리션 영역에 일정한 전압 파이가 걸리고 나머지는 저렴하게 다 걸리게 됩니다. V-파이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요 저렴막 양단의 전압 차이가 V-파이가 됩니다. 파이는 요 저런층에, 이 디플리션 층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전압 V를 가했을 때 생기는 전하량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Q는 CV, 전기 용량에다가 전압 차이는 이제 저렴막 양단의 전압 차이죠. 그걸 곱하면, 양단의, 양전극에 모이는 전하량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Q는 CV로 주어지는데, 저렴막 양단의 전압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게 V-파이죠. 그래서 저렴막 양단의 전압 차이, V-파이에다가 요 두 전극이 이루는 C값이 있을 겁니다. 전기 용량. 그래서 전기 용량 값을 곱하면 여기에 모이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 용량 구조가 되죠. 여기는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양의 플러스 전하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스펫 구조에서는 게이트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이게 전기 용량하고 같습니다.
전하가 양 전극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이 전하가 모이게 되면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으면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전기장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쪽은 전기장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필청이 생기고 전하가 생기게 되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아닌,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리콘 쪽은 전기장이 0입니다. 이 실리콘, 도핑이 된 실리콘은 저항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 차이는 없고 전압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는 전기장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로인 상태죠. 그래서 이 모스 구조에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에서 메탈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공핍청이 생기게 되고, 이 생기는 공핍청 때문에 내부의 에너지 변화, 전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압을 걸면 공피청의 파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연막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연막 내부의 전기장은, 자, 절연막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이 일정합니다. 크기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위치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크기가 일정하고요. 이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이쪽에는 전하가 있게 되면 전기장의 크기가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게 될 텐데요. 절연막 경계면 혹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전기장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 나중에 구하게 되겠지만 전기장이 점점 감소해서 이 디플리션, 공필청의 바깥쪽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장이 제로가 됩니다. 실리콘의 전기장이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크기가 이 실리콘하고의 경계면에서 0이었는데 점점점 전기장이 증가해서 절연막과의 경계면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면 이 전기장으로부터 전압의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막 내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속은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되는데, 플러스 전압을 금속에 가했죠. 그래서 금속에는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되는데, 금속의 전자의 농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층의 두께는 전자가 없어진 층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하층의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면 전하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반도체 쪽의 마이너스 전하는 꽤 두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전하의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좀 됩니다. 어쨌든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전하층,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절연층에서 생기는 전기장이 얼마가 될 건가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전기장의 크기를 F로 나타내는데, 엡실론 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죠. 요 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전하량이 얼마인가 하는 거고요. 엡실론은 요 내부의 재료의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엡실론. 재료마다 다르죠.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요 바깥쪽은 제로입니다. 요 두 전극의 바깥쪽은 필드가 제로. 요 바깥쪽도 제로고, 전극 내부에만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전하 밀도,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입니다.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인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량은 억셉트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이 마이너스는 보론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보론이 많을수록 마이너스 전하가 커지게 되는데 보론의 농도가 NA죠. NA 하나당 억셉트 하나당 가지는 전하량이 Q입니다. Q.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전하 밀도가 QNA가 됩니다. 단위 부피당 QNA만큼의 전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D를 곱하면 단위 부피당의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 됩니다. 요 면적이 1이고 높이를 곱하면 요 부피가 될 텐데 요만큼이 다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 분의 D 요 공표층의 폭입니다. 폭. 그 다음에 QNA 전하 농도 곱하면 전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전하가 있는 내부는 위치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마주보는 두 전극의 전기 용량을 살펴봤는데 전극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면 전하 시그마로 면 전하 밀도 시그마로 분포되어 있는 균일한 무한 평면을 생각을 해보면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가해지게 되고 이 면의 수직입니다. 대칭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쪽으로는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알려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폐곡면을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란 건 이 폐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총 일렉트릭 필드의 양은 요 폐곡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을 엡실론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죠. 우선 이 면을 통해서 나가는 총 전기장의 양을 계산해야 될 텐데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실린드리칼한 요 측면으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이 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는 전기장이 제로죠. 들락날락하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다 수직으로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면적이 A인데 밖으로 F만큼의 전기장이 있으니까 AF가 됩니다. 적분을 하면 AF가 되죠. 아래쪽도 있죠. 아래쪽도 면적은 A고 전기장이 바깥으로 향하니까 AF가 됩니다. 이 전기장이 폐곡면의 바깥쪽으로 향하면 부호가 플러스고 안쪽으로 향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다 바깥쪽으로 향하니까 둘 다 부호가 플러스고 합치면 EFA가 되죠. 자, 요것이 요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총 전하량이 엡실론 나눈 값하고 같다. 총 전하량은 요게 단면적이 A니까 면 전하 밀도를 곱하면 되죠. A 시그마가 총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A가 되죠. 그거를 엡실론 나눈 값. 바로 이게 EF에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자, 이 식에서 A는 서로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되고 F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F에 대해서 구해보면 2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2 엡실론 분의 시그마고요. 이게 공피층이면 Q&A 바로 단위 부피당의 전하 양입니다. 전하 밀도죠. 거기에다가 두께 D, 공피층의 두께를 곱하면 바로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DQNA. 그래서 이게 면이 무한 평면이 하나만 있으면 위치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요 값으로 주어지게 되죠.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크기가 유한하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겠죠. 필드가 줄어드는데 무한 평면이 되면 위치의 관계 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전하량이 똑같으면 자, 마이너스 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안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죠. 자, 플러스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크기는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 반대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마이너스 전하의 일렉트릭 필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서는 합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가 제로가 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쪽을 향하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치면 제로죠. 여기도 제로입니다. 내부는 어떨까요? 방향이 똑같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다음에 마이너스도 안쪽으로.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를 두 개를 합치면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마주보는 극판이 있을 때 그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주어지게 됩니다. 시그마는 면 전하 밀도죠. 자, 그렇게 해서 마주보는 두 무한평면에 전하가 있을 때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고 위치에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느 위치에서나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요 값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요 금속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고 반도체에는 일정한 두께 D 공피층을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그 내부 전원체의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하죠.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막의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하의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일단 저런막엔 전하가 제로죠. 그래서 여기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자, 공피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일정한 전하 밀도를 가집니다. 그게 마이너스 QNA죠. NA는 억셉트의 농도입니다. 보론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거죠. 단위 부피당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론 하나당 전자 한 개의 전하를 가지니까 전자 한 개의 전하가 Q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QNA가 전하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관계없이 억셉트 농도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공피층이 없으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저연막에도 전하가 없고 메탈에는 아주 얇은 두께로 면 전하가 플러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게 되면 자, 요 저연막 내의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했던 식이죠.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면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 A는 1이죠. 그리고 부피는 면적에다가 높이 D를 곱하면 되니까 AD가 부피인 셈입니다.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의 전하량, 전하 밀도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 시그마가 얻어져서 그게 바로 DQNA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연막의 두께가 천옹수론이고 여기 옥사이드를 말하는 거죠.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말합니다. 천옹수론이고 요 재료의 유전상수가 4이다. 유전상수가 4이다. 한쪽에는 금속, 한쪽에는 P형 실리콘이 있다. 한쪽에는 금속이 있고 한쪽에는 P형 실리콘이 있다. 두 개가 전극의 역할을 하고 그 사이 저연막이 있으니까 전기 용량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이라 하면 여기서는 1제곱cm를 단위 면적으로 삼았을 때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 용량을 구하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Q는 CV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C를 구하는 방식은 D분의 두 극판 사이 거리죠. 거리는 여기 옥사이드 두께가 D가 됩니다.
K가 유전 상수입니다. 이게 4가 되겠죠. 엡실론 제로는 진공중의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제로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지죠. 지금은 4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아까 천왕수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계산을 하면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이 얻어지는데 A가 1이죠. 그래서 A는 1을 넣었습니다. 진공중의 유전율은 8.854 곱하기 10의 12성 페럿 퍼 미터입니다. 유전율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옹수롱은 1 곱하기 10의 5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3.54 곱하기 10의 8성 페럿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C값이 됩니다. 단위 면적당 1제곱 센티미터당의 전기 용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10V의 전압을 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가해도 되긴 한데 그러면 마이너스 전압가 여기에 모이고 플러스가 모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실리콘에 모이는 1제곱 센티미터당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가? 여기선 단순히 Q는 CV라는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자, C 값에다가 전압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V의 전압에다가 C를 곱하, C는 앞에서 구했죠. 3.54 곱하기 10의 8승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 됩니다. 3.54 곱하기 10의 7승인데 여기서 이제 디플리션 척의 영향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스 10V를 가해서 그런 거네요. 마이너스 10V를 가게 되면 홀이 밀려나지 않습니다. 홀이 오히려 모이게 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V를 가하게 되면 홀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여기에 잔뜩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 다 전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값이 그대로 작용하고 여기선처럼 볼트 드랍이 없습니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10V가 저렴하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V에다가 C 값을 곱하면 모이는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 P형의 전공이 밀려나고 공표층이 생기게 되는데 공표층은 저항이 큰 영역이라서 볼트 드랍이 생깁니다. 전압이 강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저렴막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듭니다. 10V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이는 전하량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V를 가한 이유는 이 공표층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마이너스를 가하면 홀이 오히려 많이 모이게 되고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홀 어큐머레이션이라고 하죠. 홀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구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에 금속의 20V, 반도체에 0V를 가한 경우입니다. 근데 20V를 가했으니까 플러스 전압이죠. 그래서 공표층이 생기게 됩니다. 공표층이 생기는데 여기에 전압이 0.5V가 걸렸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런막 내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저런막의 두께는 1000옴수롱이다. 전기장을 구하는 공식은 D분의 V죠. 전압을 거리로 나눈 게 전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막의 두께를 가지고 요 사이에 저런막 양단의 전압을 저런막의 두께로 나누면 저런막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V를 가했는데 디플리션이 생겼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가면 이런 게 안 생기죠. 홀이 오히려 잔뜩 모이기 때문에 이런 공표층이 안 생기는데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홀이 밀려나고 공표층이 생기게 됩니다. 전압이 클수록 공표층이 넓어지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표층이 생긴 상태에서 전압이 0.5V 드랍이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전압 19.5네요. 잘못 썼는데 20에서 0.5를 빼면 19.5V죠. 그래서 저렴막에 19.5V가 걸리게 됩니다. 저렴막에 19.5V가 걸리게 되면 이 전압을 거리로 나누면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0.5를 빼면 19.5V가 저렴막 양단의 전압의 차이고 그걸 저렴막의 두께 1000옹수롱이죠. 1000옹수롱으로 나누면 전기장의 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기장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스펫의 저렴막에 걸리는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 문제 더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모스 구조죠. 마찬가지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입니다. 자, 보론의 도핑량이 3 곱하기 10의 15승이다. 보론이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3 곱하기 10의 15승계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보론을 도핑하는 장비, 이온 임플란테이트라고 하죠. 이온 주입 장비에는 보론의 양을 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 곱하기 10의 15승계를 넣고 싶다. 우리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론을 3 곱하기 10의 15승계를 집어넣습니다. 1세곱센티미터당 그 정도 집어넣고요. 자, 여기 저렴막의 유전 상수가 3이네요. 3입니다. 그래서 금속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저렴막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압을 가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공급청이 그때 보니까 0.1mm로 생겼다. 어떤 전압을 가했는데 공급청이 0.1mm가 된 것이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의 유전율은 8.854 곱하기 10의 12승 페로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바로 전기장을 계산해 보자 이런 거죠. 전압이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죠. 대신에 공급청의 두께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억셉트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하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량을 알아도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이죠.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식입니다. F는 전기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D는 공필청의 두께입니다. QNA가 전압 밀도죠. NA가 억셉트의 농도, 3 곱하기 10의 15승계죠.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션 폭 0.1mm였죠. 그래서 0.1 곱하기 10의 4승 미터입니다. 자, 유전율은 진공중의 유전율에다가 유전 상수를 곱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1.81 곱하기 10의 8승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하량을 알아도 전기장에서의 이 저렴막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